찍어가지고 양쪽으로 찍어서 지금 하나는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하나는 약간 동영상으로 해서 제 그 유튜브로 딱 들어오셨을 때 바로 동영상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양쪽에 그걸 잡느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는 그래서 제가 멍한 데 보고 있으면 아 지금은 동영상 보고 있구나, 아 지금은 여기 보고 있구나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감정이라는 무기, 그리고 우리가 봤던 책이 회복 탄력성 이렇게거든요. 자, 지금은 동영상, 지금은 실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긍정의 힘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것 외에 또 부정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라는 무기, 이거 수잔 데이비드 선생님도 하버드대 교수실 거예요 아마. 학부는 거기를 예일대학교를 나왔는데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맥릿 병원 코칭협회에서 심리 자문가를 겸하며 공동이사로 활동 중이다. 뭐 이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이제 하버드랑 연결돼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 회복 탄력성하고 이제 뭐 아마 완전히 틀리진 않지 않겠나, 어떤 하나의 맥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두 권을 같이 연계해서 보기 시작했던 건데요.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오해 해가지고요. 67페이지, 여기 3장이거든요. 이쪽,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에 나갈 책이기도 한데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놀라움, 경멸, 혐오. 이거를 이제 그 기본 감정으로 여기에서는 두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던 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의 15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뭐라고 두었냐면 불안, 두려움, 분노, 비통, 슬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인 게 분노라든지 슬픔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두려움, 불안은 없고 경멸, 혐오, 놀라움, 기쁨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같은 하버드에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보는 면이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사랑, 기쁨, 희망, 감사 이렇게 봤고요. 여기에서는 기쁨 하나만 봤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오욕에서 보면은 보통 동양에서는 기쁨, 즐거움으로 볼 수 있죠. 거기에 애라는 사랑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사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랑을 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정을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번에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7개가 가장 큰 흐름을 타는 그런 감정이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동국대학교 동불학회지, 동국대 융합육아과 겸임으로 있을 때 썼던 글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파워포인트 보여드릴 때 한 7, 8개로 나누었었는데, 그때 심리학에서 보는 것 쪽은 요거는 뺐던 것 같아요. 희노애락 애오욕, 뭐 불교적인 거, 얘기에서 얘기하는 거, 맹자 공자가 얘기하는 거,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 기타 등등을 쫙 나열하면서 심리학에서 보는 내용, 그리고 요가적으로 보는 내용, 요가 심리학에서 보는 내용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여기에서 심리학에서 보는 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놀라움, 경멸, 혐오 요 부분은 빠졌어요. 그때는 제가 이 책을 못 봤던, 그러니까 책은 많이 봤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 그 책 봐서 이거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 무식하구나 이러면 정확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다시
감정에 대해서 쓰면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섬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오해. 보통 서양에서는 우리의 오해, 우리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오해라고 했어요. 이거 이러면은 또 원서가 궁금해지죠. 위라고 쓸 것 같지, 아오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도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앉아서 명상할 때 욕구, 욕망, 감정이 막 일어날 때 그건 내 거 아니야. 아, 나 그거 그렇지 않아. 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 나 그때 그렇게 화낸 거 아니야. 나 그때 당신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에게 일어난 나의 감정을 내가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감정을 7개로 분리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놀라움, 경멸, 그리고 혐오. 그 7개의 감정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면요. 기쁨이라는 거는 심장과 연결되고, 분노라는 건 간과 연결되고, 슬픔이라는 건 폐와 연결되며, 공포라는 건 방광.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여기서 빠졌는데 두려움은 신장과 연결된다고 보고요. 놀라움도 심장과 하트예요. 하트와 연결되는 게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경멸과 혐오는 오장육부에 한의학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경멸과 혐오라는 거는 아예 그냥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혀 안 다루는 마음 중에 하나가 수아미 라마께서 말씀하신 자부심과 자긍심. 이거는 수행에서는 그냥 독과 같은 거다. 프라이드, 자부심, 자긍심이 있으면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위험해 라고 잡으신 게 자부심, 자긍심이에요. 근데 이 서양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등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0, 30년 전에는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의대 그 정신분석과 선생님들이 대화하신 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익사이팅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 자긍심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거, 그거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거 미쳐가는 거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하버드에서는 무슨 소리냐. 익사이팅하게 파이팅! 하고 cheer up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달라이 라마께서는 고요함이 중요하지. 지금 미쳐가는 과정이다. 그거 절대 익사이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관점이 익사이팅한 거,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행의 관점과 서양의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관점은 그냥 조금 달라요 정도가 아니라 등을 지는, 여기서는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보지만 이쪽에서는 그거 갖고 있으면 그거 큰일 나거든. 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요즘은 하버드대에서 나온 거 보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보면 익사이팅한 거 그거 고요해야 돼. 그거 잘못하면 조울증으로 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버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을 새로 나왔는데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확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를 키우는 힘이고 하버드가 전 세계 최고인 이유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끝까지 괜찮은 거야. 이거는 내 이론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이론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그 학문을 만들어가고 수행을 해나가는 기본 관점이 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가게 되고 나만이 옳아, 나는 옳아, 그때 그거 내가 봤는데 그 이론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 이미 나는 주저앉은 상태다. 이미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첫 줄이 이래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전 데이비드 선생님이 제가 이 책 해야 되겠다 했던 이유야. 곳곳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뭐냐면 겸허함이죠.
나 틀릴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첫 줄에 딱 들어가요. 멋있지 않나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 저도 이제 자주 쓰려고요. 제가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감정이라는 무게에 수전 데이비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줄 하나 봤으면 이 책 얼마냐면요, 16,000원이에요. 16,000원의 값어치는 10배 하고도 남았다고 봐요. 뭐 다른 뭐 부정적인 감정 무슨 항목이 있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제 뇌가 휙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경멸 뭐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이 책은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건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대화를 해요. 나는 봤는데 수전 데이비드라고 예일대 나오셔가지고 하버드에서 이렇게 하고 의대 막 강의도 하고 연구원이고 거기서 교수도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쓰셨는데, 감정이라는 건 기쁨이라든지 저 못 외우잖아요. 분노, 슬픔, 공포, 놀라움, 경멸, 혐오 이거라 그랬어. 딱 이러면 그 다음 얘기는 안 돼요. 뭐가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리고 앞줄은 까먹은 거예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 확, 이게 첫 줄인데도 불구하고 요것만 달달 외워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스와미 베다, 스와미 라마, 아슈람 선생님 다 말씀하시는 게, 제발 그 부끄럽게 산스크리트어로 요가 아사나 동작 얘기하고 하지 말아라. 그런 선생님 믿지도 말아라. 노력도 안 한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게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게 사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쓰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이거 그냥 뭐 영상을 봤을 때 이거 자주 쓰겠다. 뭐 사바 아사나라든지 뭐 쌍깔바라든지 뭐 아사나, 무드라, 반다 뭐 이런 정도. 그 뭐 뿌라나야마 이런 것도 쓰지 않아요. 그냥 한국말 있잖아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 제가 멕시코에 가서 에콜스 요가 할 때 한국말로 해라.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통역관을 붙여주셨어요. 너 한국말로 해. 너의 모국어가 있는데 왜 다른 말을 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영어는 공부해. 그래서 제가 영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좀 있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산스크리트어 쓰지 말라고. 그게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거 이미 죽은 언어인데 그거 굳이 왜 갖다 쓰냐. 그리고 남부에서 쓰는 거랑 북부에서 쓰는 게 다르고 그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앉아서 명상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가 센터 딱 갔는데 선생님이 산스크리트어 막 쓰면서 어려운 말 막 하고 있다? 저 선생님 실력 없구나. 100%예요. 그거 외우고 있느라고 딴 거 책도 안 보고 명상도 안 하고 아사나도 안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뭐 요가 뭐 선생님 제가 만나보지 않았어도 배당 그 요즘 산스크리트어 쓰는 옛날 선생님들 별로 없겠죠. 그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별로 무가치라고 느끼시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감정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데 감정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 가운데 5개, 분노, 슬픔, 공포, 경멸, 혐오는 감정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 불편한 쪽에 놓입니다. 놀라움은 이 스펙트럼의 양쪽에 모두 다 놓일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하면 요 단락단락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기가 바쁠 것 같은데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와우 이렇게까지 좋아? 뭐 먹고 나서 와우 이거 정말 맛있는데? 와우 에콜스 요가 이렇게 효과 좋아? 막 이럴 수 있죠. 와우 요가라는 게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되는 놀라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섬세하게 이 수전 데이비드 선생님 이 책에 보면 거의 한 줄도 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무게감이, 책 크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몇 줄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진짜 좋거든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감정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학적인 측면까지 다윈의 진화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남는데 이 감정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내려다 놓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도움이 됐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고, 아 이거는 안 됐던 것 같아, 이러면서 조율을 시키면서 남은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심리학, 정신분석학도 있지만 여기에는 인류학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화학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대부분이 인간 경험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일 인간 감정 가운데 그렇게나 많은 것이 불편한 것임에도 자연 선택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이런 어둡고 힘든 감정들도 어떤 가치나 목적이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아우, 제가 앞에서 미리 말해버렸네요. 그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선택해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치 있다고 딱 여기에 자리하게 됐다면 그거는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생존의 문제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분노, 슬픔, 공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크게 뭉뚱그려서 보면 밤새 자식이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이에나한테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분노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지만 하이에나에 대한 공포심도 일어날 수 있고 경멸하고 혐오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뻤던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별을 심었는데 그게 막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어떤 영양분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런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치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비록 때로는 불편하긴 해도 우리 삶의 유용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요? 그쵸? 맞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이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요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앞에 새벽 명상할 때 제가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개인 만트라를 막 하고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닌 스승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뭐가 있지? 깨달은 분들 말씀 중에 뭐가 좋던데? 하는 거를 이렇게 툭 가져와서 전달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뒤에 이론과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랑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앞에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용 안 한다는 거죠. 그걸 경멸하고 혐오하며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키거나 아니야 라고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 내 감정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게 짝사랑일 경우에는, 또는 내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 감정들과 될 수 있으면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에 깊이 젖어들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슬픔이 찾아왔으면 울어, 그리고 그냥 푹 그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울어 괜찮아 하고 푹 빠져들고 그러고 나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는 방법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냉소나 풍자나 빈정거리는 유머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와 힘든 감정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냉소, 풍자, 빈정거리는 유머. 예, 이거가 우리 마당놀이에 나오죠. 마당놀이에서 보면은 냉소, 풍자, 빈정거리는 유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정치에 대해서 아예 그냥 빈정거리는 풍자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왕실에 대해서 그냥 쭉쭉 나오죠. 우리는 원래
그 마당놀이에서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펼쳐준 그 자리에 가서 양반들을 막 비웃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면은 마당놀이에 보면은 풍자극이 많이 나오죠. 그런 감정들과 그렇게 그 사회를 풍자하고 정치를 풍자하고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드들을 이렇게 막 풍자하고 비판하고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 그 문화는 굉장히 발전적인 문화라고 보죠. 자유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게 하니까 그 문화나 예술이 얼마나 창대하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풍자하고 유머를 갖는다는 것,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니체가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있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니체 어떤 뜻일까요?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이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거는 감정을 무덤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 앞에 이렇게 묘비명을 써주는, 더 이상 너는 이제 감정적으로 막 들뜨고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돼 라고 하고 그 앞에다 묘비명을 쓴다는 건 감정을 죽이는, 그러니까 뭐 이게 메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관 안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랬는데, 아, 그래, 맞아. 농담을 한다는 건 감정의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갑자기 또 이제 저기 스와미베다 선생님의 1분 집중 명상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호원대에서 요가과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교재로 썼었는데, 그때는 스와미베다 선생님을 못 봤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에 있으면 새벽 몇 시까지 잠을 못 자요. 계속 너무 재밌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지금 3,00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1분 명상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드릴 때 이 책 다 읽어드렸거든요. 한 권 다 띄웠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머러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머를 가져야 된다. 농담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웃음하고는 달라요. 비웃는 거가 아닌, 이게 1분 명상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도 말씀하시고 정신분석가나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유머러스한 농담이죠. 니체도 얘기했다. 니체, 신은 죽었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이다. 와, 이거 제가 외울 수 있으면 써먹고요. 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넘어서는 말 아닌가요?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 외워둘까요, 우리?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고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친구들을 막 만나서 요즘 사는 게 어떻고 이러면서 아주 우아한 농담을 탁 던지고, 니체가 말했지. 농담은 뭐라 그랬어요? 감정의 묘비명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농담으로 우리의 그 힘들고 거친 감정을 관 안에 넣으면서 그 앞에다 묘비명을 딱 쓴다는 그런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약간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얘기하셔야죠. 원정의 명상조가. 아우, 왜 이러죠? 새벽부터. 예, 뭐 이게 옛날 사람들의 유머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넘어갈게요. 자신의 감정들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니체보다 훨씬 더 현대에 가깝게 살았던 철학자 테일러 스위프트, 저 이분은 모르겠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말했듯이 그 감정을 털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털어낸다. 이거보다 농담은 감정의 묘비명. 이거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이거 외웁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감정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이거 어디에 나오나요? 이런저런 감정들을 죽여버린다. 이거 자주 얘기하죠. 장자의 오상아, 나의 욕망적 자아를
장사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어야 사는 거죠. 욕망적 자아를 죽여야 신성한 자아가 사는 거죠. 죽어야 산다. 누가 말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감정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야, 지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오상하죠? 그런 감정들에 낚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와, 멋진 말이네요. 이 페이지, 68페이지 그냥 통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입니다.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을 우리의 삶이 희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덜 감정적인 해법들이 놓여있는 스펙트럼에서 당신의 반응이 놓이는 지점이 어디인지 다음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봅시다. 당신의 상사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 변화가 당신은 정말 싫다. 그러니까 당신의 상사가 막 변화를 시도해요. 자, 우리 이런 거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신이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어때요? 상사가 막 시키는데 나 그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걸 시켜? 나 이거 진짜 싫어. 딱 이럴 때 첫 번째, 내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무시한다. 이 감정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나는 처리해야 할 다른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오래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면 상사가 이러저러하게 말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마음속으로 굽이굽이 풀어낸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세 번째, 저는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변화 때문에 왜 내가 화를 내는지 한동안 생각한 다음 이 문제를 내놓고 상사와 대화를 나눌 계획을 세우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게 세 번째 저는 이래요. 왜 저러지? 아, 근데 내가 왜 화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저 사람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 대화를 하지 말까? 내 문제인가? 아니야. 저 사람에게도 같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좌절하고 분노를 하시나요? 두 번째는 곰곰이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곱씹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나 왜 화나고 있지?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풀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으로 집을 잔뜩 어질러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어질러진 장난감이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이 일을 겪고 당신이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막 흩어놨어요. 근데 나는 일하고 와서 지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장난감에 또 넘어졌어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러니까 그냥 애한테 막, 야, 너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니? 뭐 애가 알아듣겠어요? 그럼 막 짜증을 막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항목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 격한 감정을 털어내면서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 라고 혼잣말을 한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찮아. 오늘은 그냥 너무 지치고 긴 하루였어. 이거 이상한 엄마 아닌가요? 이상한 아빠겠죠? 이거 격한 감정을 털어낸다? 애한테 털어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 고함 지른 일을 두고 저녁 내내 나 자신을 나무라면서 왜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부모라고 결론을 내린다. 제일 고약한 부모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너무 자학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앞에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고함을 지르고 저녁 내내 나 자신을 나무라게 해.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애가 무슨 뭘 알겠어? 바보 아니야? 제가 저한테 이제 계속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왜 이러는 거야?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문제 있네. 이러게 되겠죠. 그리고 고약한 부모 고약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해. 너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죠? 세 번째, 배우자와 나란히 혹은 마주 앉아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고함질은
나의 반응이 직장 상사 때문에 느낀 격한 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사과를 한 뒤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2번, 3번이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녁 내내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 고민해 봐야죠.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분노 조절 장애인가?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준다. 이게 중요하죠. 아, 내가 엄마가 이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는 아빠가 이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해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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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 우리 엄마는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희 언니를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원성의 JI 이거를 인도 스승님이 오셔서 이름을 줬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페서를 넘어가는, 닥터를 넘어가는 호칭인데요. 저희 언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막 그래 놓고 미안해. 엄마가 오늘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 너 잘못이라기보다 내가 참지 못해서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랬다가도 엄마랑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엄마는 항상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좋아하고 존경하지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뭐 교수에 있건 선생님이건 내가 약간 뭐 상사건 내가 더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인정하면 상대방들은 감동을 받고 그걸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실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연의 고통, 이런 거 겪었던 나이가 언제인가요? 이때 당신이 할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실연 당해보셨나요? 또는 실연을 주워 보셨나요? 당신이 생각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친구들과 어울려서 진탕 술을 마십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실연의 고통을 무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이 없었을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툰 인간관계에 대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세 번째, 한동안 화가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 경험을 글로 쓰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이거 세 개 다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번에 시련 겪었으니 그래, 이번에 이렇게 큰 시련이 왔으니 다음엔 좀 무뎌지지 않을까?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런 관계로 이렇게 갔지?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내 문제에 대해서